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난감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법과 관련한 공부를 따로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이럴 때 삶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 관련 상식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요. 자주 질문하는 법 상식에 대해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 문화나 언어가 다른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까지 직면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난감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한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미국에 오신다면 미국 법을 또 아셔야 되는데 네, 미국 법을 이렇게 접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법적인 거를 또 공부를 직접 하지 않는다면 네네. 굉장히 아시기가 힘드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빨리 변호사님 찾아가야겠다. 정말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혼자 해결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자주 질문하는 법 상식에 대해서 좀 Q&A 시간을 가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인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로 좀 뽑아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변호사님이 상법이나 민사법, 부동산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소장을 받았을 때 그 경우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민사나 상법과 관련해서 소장을 만약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받은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사나 상법 소송은 몇 가지로 이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이 연방법원을 통해서 소송이 접수돼서 소장을 나한테 전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주법원을 통해서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소송이 연방법에서 접수되어 왔느냐 또는 주법원에서 접수돼서 왔느냐에 따라서 소장에 대답하는 방식과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소장에 보면 이제 서먼스라는 게 있는데 서먼스라는 얘기는 법정에 나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서먼스에 보면 거기에 이 소장을 받은 다음에 며칠 안에 법원에 어피런스를 해야 된다. 즉 어피런스라는 얘기 뭐냐면 서류로 이에 반박하는 본인의 어떤 대답을 접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방법원, 주법원, 또 주법원이라 하더라도 또 퇴고소송 이런 서먼스에 보면 언제까지 소장에 대답해야 된다는 날짜들이 보통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날짜가 어떤 법에 따라서 소장을 받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소장을 어떤 식으로 누가 직접 와서 전해줬느냐, 네. 아니면은 우리 집에 뭐 나 대신 와이프한테 전해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장을 받은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네. 많은 분들이 질문해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장에 보면 어느 날 법원에 접수됐다는 날짜가 찍히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이 소장은 몇 월 며칠 날 접수가 됐는데 그 후로 이미 30일이 넘었다 또는 뭐 20일이 넘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장을 받고 21일 아니나 30일이나 날짜 계산할 때는 네. 법원에 소장이 전에 접수된 날짜가 아니라 나한테 누가 와서 전해준 날짜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내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계산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장을 누군가 나한테 전해줄 때 내가 서명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도 어떤 분들은 아예 누가 와서 나한테 소장을 전해주는데 네. 안 받겠다고 하고 그냥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가 안 받았으니까
나한테 전해진 게 아니다. 뭐 나한테 사인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뭐 안 받 그걸 꼭 뭐 받고 사인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전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소장을 전해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소송했다면 소장을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누구한테 가서 이 소장을 전해줘라.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받던 안 받던 그냥 주고 오면 돼요. 아 그냥 놓고 가면. 네, 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소장을 전문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은 프로세스 서버라고 해서 네. 주 법원 주에서 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소장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피고인들한테 소장을 전해주고 어느 날 몇 시에 어디 가서 내가 이 사람한테 소장을 전해줬다고 그 사람들이 사인해서 법원을 접수하면 본인이 받던 안 받던 거절하던 간에 그건 소장이 전해졌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내 서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전해진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 대답을 해야 되는 날짜를 계산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을 거절하는 경우를 저도 좀 종종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모든 소장의 소송에 대한 게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는 이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네. 가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이제 누가 나한테 소송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 미스터 킴, 미스터 팍, 미스터 리 뭐 다 소송을 당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다 소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소장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소송이 나한테 오기 전에 피해 다녀야겠다 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그 소장을 전해주러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집에는 오지는 않았는데 내가 하는 비즈니스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에 가서 그 직원한테 내 대신 네. 소장을 전해주고 간 거죠. 그러면 본인은 안 받았지만 직원이 또 그 소장을 받아서 또 경우에 따라서 또 히스패닉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네. 히스패닉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또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뭐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소송을 당한 분한테 직접 전해주거나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소장은 접수됐지만 나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소장을 안 받았으니까 피해 다녀야지 하다가 보면 이미 소장이 대답해야 될 시간이 다 지나고 네. 상대방은 이미 나를 상대로 판결문까지 받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면 법정으로 내가 나를 대변해서 내 입장을 설명하거나 네.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미 판결이 끝나버리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미국에서는 내가 소장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소송했다고 한다면 그걸 소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피해 다니거나 이런 건 조금 내가 보기엔 좀 잘못된 생각이고 네.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누가 나를 소송했는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박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뭐 소장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어느 사람이 날 소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나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 제 손님들한테 좀 본보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미국의 소송은 어떤 식이냐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내 그 사람 이름하고 주소만 알면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그 사람을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소송을 받고 나는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상관도 없으니까 무시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고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이 재산도 뺏을 수 있고 은행 돈도 빼갔을 수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좀 말하자면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했다면 내가 잘했건 못했건 무조건 소송에 대답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걸 신경 쓰시는 게 좋겠죠. 네, 일단은 내가 소송을 당했다. 그러면은 대응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던 억울하지 않던 그렇죠. 대응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군요. 보여준다기보다는 대응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반박을 하고 나름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이제 그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방송에도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영킴 네, YOUNG KIM 쓰시는 분 많아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영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름만 안다면 나름대로 영킴 주소를 찾아서 네, 전혀 상관이 없는 영킴한테 소장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은 그걸 받고 나는 이건 상대방은 전혀 소송당한 사람은 전혀 모르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잘못 왔나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네. 상대방이 본인의 상대로 판결문을 받고 집에다 린도 걸 수 있고 은행 돈도 빼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와차하셔서 네, 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명이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다가 나한테 왔나 보다 한다면 네. 적극적으로 이게 내가 아니라고 상대방 소송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제 경험상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을 해도 상대방 변호사가 알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 변호사의 얘기만 적극적으로 믿지 말고 네. 본인이 상대방 변호사한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소송, 특히 내 주소로 여기 온 소송에 대한 거는 네. 내 이름을 빼준다는 어떤 그 확신한 서면으로 통보를 받고 그 확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름이 동명이인이라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실제로 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좀 아까 이제 영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사무실에 찾아온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문제로. 어떤 문제냐면 한국 분들 이름들이 되게 똑같기 때문에 네, 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네. 영킴이라는 분한테 크레딧 카드를 이슈를 했는데 이분이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쓰고 안 갚아서 이제 비오베이 크레딧 카드 회사가 영킴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그리고 영킴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영킴이 어디를 이사 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비오베에서는 나중에 판결을 받은 다음에 또 갱신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네. 또 판결문을 받을 때 정도 되면 이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럼 나름대로 비오베에서는 영킴 주소를 찾으려고 하겠죠. 네, 네. 그래서 대충 보면 어느 영킴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판결문을 복고 카운티에다가 그 판결문을 등기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의 영킴이라고 한다면 그 영킴이라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한테는 다 린이 걸리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아, 전부. 예, 예. 그래서 전혀 이 소송과 상관없는 영킴이라는 분이 네. 자기 집에 린이 걸려서 저한테 찾아와서 본인이 직접 상대방 변호사한테 문제를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영킴이 아니라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알았다고 해결을 안 해줘서 네. 이분은 또 집을 빨리 파셔야 되는데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저를 찾아와서 제가 상대방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증명자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름을 빼주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한국 분들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가끔 제 생각하기에는 네. 가끔 자기의 집에 내가 모르는 어떤 린이 걸려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비즈니스에 나도 모르는 린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는 꼭 필요하실 것 같고 네, 네. 특히 비즈니스나 집을 앞으로 파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네. 에스크로가 가서 에스크로 끝나기 바로 전에 이런 문제를 안다면 그렇다면 에스크로가 왜냐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캔슬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팔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미리 이런 걸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참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인데. 특히 한국 분들은 네. 뭐 공통된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뭐 네. 잔킴 영어 이름은 잔킴, 스티브 킴, 맞아요. 뭐 워낙 그 한국 그 퍼스트 네임도 굉장히 똑같은 이름이고 라스트 네임 다 똑같으니까 네. 판결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다 똑같다고 생각을 못 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킴을 찾아서 그냥 저지먼트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일단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꼭 그렇죠. 해줘야지. 그렇죠. 내가 아니고 또 상대방한테 내가 아님으로 더 이상 이 소송을 취하시킨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더 이상 이런 클레임 안 한다는 네.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소장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소장이 왔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잘못 없어 이러고 그냥 판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 이렇게 좀 손을 놓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아주 위험한 거죠. 제 손님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관계를 해서 누가 나한테 소송했는데 네.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고 사기치지도 않는데 사기로 해서 소송이 온 거죠. 그래서 뭐 판사가 있는데 네.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아무래도 뭐 판사가 판결해서 뭐 무죄라고 하지 않겠나 해서 소장을 받고 그냥 서랍에 던져놓고 기다렸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편지가 계속 법원에서 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나중에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상대방이 그분을 상대로 사기로 판결문을 다 받고 네. 그다음에 판결문 집행하는 절차까지 다 온 서류가 왔다 갔다 계속 한 거예요. 그쪽에서 계속 보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상대방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판사한테 이분이 사실 소장을 받긴 받은 건 인정하는데 법적인 어떤 무지한 함에 네. 소장의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판결이 끝났으니까 네. 이 판결문을 원상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소장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요구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고 6개월 이내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또 케이스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판결을 뒤집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무조건 뒤집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괜히 이미 다 늦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시면 너무 늦으니까 네네. 법정에서 어떤 서류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이게 뭔지를 확인을 하시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처분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장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대답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렇죠.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네. 가끔 이제 내가 손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소장을 받으니까 대답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소장에 이제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answer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장이 반박하는 이런 그 대답을 법원에 접수를 하는데 네. 가끔 그런 손님들이 소장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네. 그럼 내 입장은 이렇고 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다 설명을 그 소장이 대답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 얘기하는 소장에 대한 대답은 그게 아니라 네. 소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과실이다. 그럼 법적으로 미국 법에서는 과실을 증명하게 해서 하려고 하면 법정에서 뭐 4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위반했다. 그 책임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 그래서 뭐 4가지로 나눠서 그 4가지의 모든 그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충족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소장을 보면 과실로 얘기는 했지만 그 4가지 요소를 제대로 적어놓지 않았고 그래서 몇 가지가 요소가 없기 때문에 과실을 빼달라 뭐라든가 아니면 그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대답인 거죠. 뭐 내가 팩트로 얘기해서 뭐 사실은 원래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상대방이 얘기한 소송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건 소송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대답하기 힘든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류 만들어서 이제 법원에 접수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장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각 신청 같은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사기도 안 했는데 사기로 소송했다면 기각 신청을 해서 그 사기 같은 걸 다 빼버려야지만 나중에 재판하더라도 싸움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답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계약 위반했다고 한다는 계약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서 저 사람이 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소장에 그 얘기했던 나한테 사기라고 하면 사기의 요소는 뭐 5가지의 요소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것들이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한다고 해서 내가 소장 받은 사람이 직접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군요.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대답이라고 하니까 그런 류의 그렇죠. 대답인 줄 알았죠. 그러면은 이 소장에 대답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한테 내가 직접 그냥 말을 해요. 이거 소송하지 말아달라. 나는 잘못이 없고 우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자. 이런다고 해서 이 소송이 취하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원고랑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고한테 설득해서 내가 잘못 없으니까 소송을 취하해달라. 하면 취하한 어떤 법적인 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원고랑 시간을 다 지체하면서 30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원고는 시간을 계속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소송을 취하 안 하고 30일이 딱 지나면 결석 판결로 삽정이 30일이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한테 자꾸 본인의 얘기를 한두 번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얼른 빨리 법적으로 일단 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서 또 합의를 하던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합의를 하더라도 그냥 원고랑 나랑 둘이서 합의했다, 잘 해결이 됐다 이렇게 끝나면은 그래도 그 소송의 소장의 내용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합의를 했다면 합의된 거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 모든 거를 문서화하고 또 소송이 합의가 됐다면 합의됐다는 거를 법원에 통보를 하고 통보한 후에 소송을 또 취하시키고 이런 절차들을 꼭 밟은 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소송이 연루가 됐을 때 혼자 해결을 한다. 뭐 법을 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것 같네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주위에서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오신 분을 보면 주위에서 법을 좀 안다고 이렇게 옆에서 막 자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 물론 그분들의 나름대로 경험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들어보면 10가지를 얘기하면 한 7가지는 다 틀린 잘못된 인포메이션이고 왜냐하면 각 케이스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 본인이 아는 게 3%인데 그거 다 한 줄 알고 막 자문해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아예 모르면 모르니까 전문한 사람한테 물어보겠는데 옆에서 자꾸 자문을 법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만 밀만 믿고 있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능하면 이제 물론 법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막 그렇게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한인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 소송을 변호사님 말고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받으면 괜찮은가요? 그렇죠.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괜찮냐고 하는 질문은 좀 예스다 노다 하기가 힘든 게 법무사님도 법을 좀 아시긴 아시지만 변호사들의 차원에서 아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법무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 손님들도 보면 굉장히 큰 케이스인데도 법무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케이스라면 당연히 변호사한테 가야지 법무사한테 가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있고 간단한 케이스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는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법정에 가면 법무사는 본인을 대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무사는 서류만 좀 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 법정에 가면 본인이 다 본인 입장을 다 판사한테 설명하고 다 이렇게 뭐 재판한다면 본인이 다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한다는 거는 뭐 소액 재판을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또 가면 항상 판사들이 그래요. 꼭 변호사를 더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 변호사들 일거리 주려고 판사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한다는 건 거의 뭐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 판사님들이 이런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럼 법정에 가서는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 아니면은 변호사 둘 중에 한 분밖에 안 되는 거군요. 물론 이제 법정에 가면 통역관들이 있긴 하죠. 근데 통역관은
그 의뢰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만 할 뿐이지 의뢰인한테 어떤 법적인 자문을 하거나 네. 할 수 있는 어떤 지식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변호사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통역관을 쓰기에는 또 내 입장을 완전하게 통역을 해줄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죠. 통역은 할지 모르지만 네.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 뭐 통역관을 통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건 좀 잘못된 얘기죠. 네. 네. 사실 이 변호사님 말고 다른 제2의 방법으로 이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법무사님들은 비용이 그래도 변호사보다는 싸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건 좋은데 문제는 푼돈 아끼려다 큰 거 잃을 수가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간단하게 법무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하시되 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네. 결과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뭐 소송에 연루됐거나 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상을 넘어서서 아주 전문적인 법률 분야까지 내가 그냥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러면은 또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엔 스스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법정 싸움이라는 게 사실 이 비용과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괜히 혼자서 뭔가 잘못되게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또 되돌아오는데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끔 이제 이런 케이스들 있죠. 다른 변호사들이 하던 케이스가 네. 손님이 변호사를 바꾸겠다고 이제 왔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재판 날짜가 얼마 안 돼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때 변호사를 바꾸겠다고. 그럼 많은 변호사들이 그런 케이스는 안 받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던 변호사가 케이스를 다 망가뜨렸다면 네. 그러면 그 망가뜨린 걸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원상 복귀하고 이미 또 만회가 안 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다면 재판에 가서 과연 손님한테 만족한 결과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네. 아니면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 잘못했고 제가 욕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많은 변호사들이 그런 건 안 한다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처음부터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그게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네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판단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좀 전문가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와 좀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자주 질문하는 법 상식 Q&A 시간 가져봤는데요. 혹시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드리면은 조언 얻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네, 부탁드릴게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 모두 다 가능하신 거죠? 예, 근데 주로 LA는 많지 않고 오렌지 네. 카운티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오렌지 카운티로 오시죠. 네, 변호사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네, 네. 사무실 주소도 안내해 주시죠. 사무실 주소는 500 North State College. 방번호는 1200이고요. 네, 오렌지 캘리포니아 92868입니다. 네, 오렌지 지역에 네, 위치해 네. 있군요. 예, 예.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의신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상담 진행해봤는데요. 오늘도 자주 질문하는 Q&A 너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